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발표됩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품목 관세와는 달리 이 상호 관세는 내일 발표 즉시 발효됩니다. 이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 이 상호 관세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혜곤 기자, 내일이면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 백악관에서 직접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호 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어떤 형식이든 상호 관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국가에 매기는 관세냐 아니면 무역 수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냐 이 둘 중에 결정된다는 건데, 이 기자, 이 국가별로 따로 매긴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좀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호 관세는 결국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대응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7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국 1위는 중국입니다. 멕시코와 베트남 등에 이어 한국은 8위 수준인데요. 대미 무역 흑자로만 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 관세 최악 국가를 꼽은 더T15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율을 예상하면서 우리나라는 FTA로 관세가 거의 없고 비관세 장벽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해 이들 중 가장 낮은 16%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상호 관세가 추가되면 이미 이 품목 관세를 받은 이 철강이나 자동차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미 25%의 관세가 발효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내일 나올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20%의 보편 상호 관세가 매겨진다고 가정하면 최대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정부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관세가 부과할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주로 추가 세금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무역 확장법이 근거인데 상호 관세가 또 다른 법을 적용하면 기존 관세에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이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면 이 국가별로 이제 개별 협상이 더 중요해질 텐데,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 사실상 뭔가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적용 관세를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경쟁국이 상호 관세율을 얼마나 받는지가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케빈 헌 공화당 의원도 내일 발표되는 관세율은 상한선이며 각국은 이후 나름대로 세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업 협력, 그리고 현대차의 현지 투자, 대한항공의 여객기, 엔진 구매 계획 등도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미국이 이후 1대1 협상에 본격적 장기적으로 나서면 탄핵 정국인 우리나라는 발빠른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 관세를 시작으로 글로벌 무역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앞으로 통상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며 외국인 4거래일째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5시 몰려올 관세 쓰나미,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감은 오늘 외국인의 투심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3가지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삼성 SDI였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업종,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죠.
품목별 관세에 상호 관세까지 부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반도체는 다른 국가들을 거쳐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 관세 부과 기준과 범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 확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위인 현대차 보시죠. 25% 관세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대미 수출 규모는 101만 5천여 대로 향후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더라도 여전히 50만에서 70만 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게 됩니다. 관세율 25%만으로도 이미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이 34% 축소될 것으로 추산되던 상황. 증권가에선 25% 관세 부과 시 대당 800만 원 정도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상호 관세까지 얹어지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전망에 현대차와 기아, 투심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출 타격으로 완성차의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 부품업종은 수출 감소분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더 녹록지 않은데요. 증권가에선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 시 가장 크게 수익성이 하락되는 기업으로 넥센 타이어를 꼽고 이어 한온 시스템과 금호 타이어, 현대위어와 현대차 기아 순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로 대표되는 2차 전지주, 완성차 업체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 업계 역시 살얼음 판입니다. 이에 오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등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더라도 관세가 완성차 업체와 광물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 LG 엔솔과 오늘 신저가 기록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이 진출해 있는데 관세 부과로 캐나다산 리튬과 니켈 등 소재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12시간 뒤입니다. 구체적인 상호 관세 내용 확인하시고 내일 마켓톡톡에선 대응 방법 함께 모색해 보시죠.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자, 우리 조선사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연 55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군함 유지보수 정비 사업 MRO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자격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 들어 이 문턱이 사라진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그러니까 이제부턴 누구나 이 해군군함 수리 입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군수 지원함에 한해서만 모든 업체가 참가를 할 수 있고 전투함은 아직 이 라이센스를 획득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복수의 해군 고위 관계자는 최근 MSRA가 없어도 이 미국 해군의 군함을 MRO, 즉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미 현지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MSRA는 미 군함의 MRO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함정 정비 협약이고요. 이에 취재를 해보니 미 해군 군수사령부가 지난 2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조선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일대를 방위 중인 미 해군 7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발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화면을 통해 같이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미 해군은 올해 1월 1일부로 군수지원함 MRO에 한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요. 단 전투함 MRO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제 USS가 전투함이고 USNS가 군수 지원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SRA를 체결한 기업만 전투함에 한해서는 여전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고요. 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도 접속해보고 미 국방부 조달 규정 이 번역본도 공수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선박 MRO를 위한 포괄 계약서 부분이 최근에 이제 1월 17일 발효
개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미 군함을 MRO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 국방부의 조달 규정에 따라 MSRA 자격을 획득해야 했는데 이제는 군수지원함의 경우 따로 협약을 맺지 않아도 누구나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해군 군함 가운데 이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은 이제 사실상 뭐 무한 경쟁 체제가 된 건데 이 시장 구도는 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국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취재해보니까 선박 전문 중소수리사인 선진조선 등 3개 업체만 MSRA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또 HJ중공업도 MSRA 체결을 위해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태고요. 그간 MSRA가 있는 기업들만 시장을 공략했다면 앞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기업이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진입장벽이 무너지면서 국내 MRO 업계 양대 축인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일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수주전 확전으로 출혈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속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 해군은 당초 올해 10척 안팎의 물량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수를 더 늘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입수했던 문건에 따르면요, 미 해군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40척 넘는 군수지원함이 MRO 소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모두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다른 조선사들이 뛰어드는 것 아니냐인데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조선사까지 군함 수리를 할 수 있게 됐긴 하지만 단독으로 작업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결국에는 HD현대중공업 또 하나오션이 하청 형태 등 다른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잠재적인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MRO 사업을 할 도크가 포화 상태인 만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인도나 필리핀,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들은 우리와 비교해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이 한미 간 MRO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이 정도로 안달이 난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미국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속된 말로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고요. 당장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글로벌 해양 패권을 놓고 대립 중인데 해마다 수적 열세가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트레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 군함의 수는 219척으로 234척인 중국에 밀린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은 최근에 본인들이 300척 가까운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코트라는 19척이라고 밝혔고요. 미 해군 정보국도 중국의 건조력을 따졌을 때 오는 2030년이면 양국 간 군함 수 격차가 200척 넘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군함 대다수가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났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MRO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미국의 자력만으로는 군함수 유지조차 벅찬 상황이라 한국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군수지원함 MRO 사업이 정착될 경우 대상이 전투함으로 확대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군함 건조도 노릴 수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발간한 2025년 해군 군함 건조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 해군은 30년 동안 약 100척의 군함을 전력화할 계획인데 우리 돈 1,600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자국 조선업이 쇠퇴한 만큼 군함 건조 역시 한국 등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연간 미 해군의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시장은 11조 원, 함정 건조 시장은 44조 원으로 총 55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 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대통령이라면 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결국 약속했던 대로 이 직을 던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직접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실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한 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던지면서까지 반기를 드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인데 오늘 이복현 원장이 좀 한 발 더 나가서 약간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가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계엄 이전인 작년 말까지 법무부도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여권에선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냐며 자신과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냐고 반발했고 또 사직서를 제출하고 빨리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히려 한층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어제 한대행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면 국회는 의장의 판단 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재표결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이전과 달리 총 300표 중 200표가 필요한데 현재 법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안이 생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치권의 견해입니다. 네. 민주당은 재표결이 부결된다면 당초 외부 비판을 고려해 스스로 배제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발 확대 조항까지 되살린 업그레이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주권리 확대에 나서자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이 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예정돼 있고 여야 모두 당분간 이 상법 개정안 신경 쓸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정부나 민주당 양쪽 모두 결과를 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두 법안 모두 빠른 시일, 그러니까 상반기 내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표결까지 총 4단계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금융법안을 심사하는 정무 1소위가 계엄 이후 4달 동안 회의를 단 2차례, 시간으로는 약 3시간 30분 정도만 회의를 했을 정도로 국회는 현재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 상법 개정안의 사례처럼 다수석을 쥔 야당이 정쟁을 각오하고더라도 각 단계를 단독 처리하면 빠르게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이든 상법 이슈는 생명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안보다 더 큰 경제적 파장을 불러왔던 부동산 PF 사태와 TMF 사태 당시 발의된 법안들조차 지금 대다수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공통적으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될 하반기에나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금값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연일 신고가 행진인데요. 지난해부터 상승한 금 가격은 올해 1분기에도 19% 올랐습니다. 분기 기준 1986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이죠.
금융위기 당시 처음으로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했고 코로나 팬데믹 땐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건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면서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금 관련 상품에 돈을 쏟아붓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으로 금 통장입니다. 은행권 골드뱅킹 누적 잔액은 3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1년 사이에 70% 넘게 불어난 겁니다. 골드뱅킹은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은행이 금을 구매해 쌓아주는 구조인데요. 0.0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에도 적합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계좌를 발급받는 분도 부쩍 늘었습니다. 현재 골드뱅킹 판매 은행은 국내 3곳뿐입니다. 무이자지만 보관하기 까다로운 금을 실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다만 금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1%씩 붙고 매매 차익에 대해선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 1위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골드뱅킹을 운영해온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달러로 금 투자가 가능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고 통장에 보유한 금을 실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값이 이미 이렇게나 올랐는데도 금통장 잔액이 증가하는 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금값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값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이유로 12년째 금을 매입하지 않고 있죠. 금 가격이 오르는 추세지만 변동성도 큰 만큼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원조로 불리던 도급순위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돌연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곳의 중견 건설사가 무너지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방소호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이화공영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어제였죠. 지난 1일 이화공영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매년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설비를 짓고 또 대학계 신축공사와 또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업역을 넓혀온 만큼 좀 다소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화공영의 사업 구조를 잘 보면요, 100% 도급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과거 4대강 사업부터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까지 좀 정권 따라 테마주로 묶인 이유도 그래서인데요. 아무래도 공사비만 받으면 뭐든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도급 사업이라는 게 이 토지 매입부터 참여하는 자체 사업보다는 마진이 낮은 대신 리스크도 작습니다. 공사비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요즘처럼 공사비가 급등하고 이에 따른 원가율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런 도급 사업으로는 남는 게 없어졌습니다. 공사비를 못 받는 사업장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전체 공사 수익 중 미청구 공사 금액과 이 공사 미수금이 27%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실적도 꼬꾸라졌고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고 영업 손실 규모도 3,700% 급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부진한 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서 제출도 미루더니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결국 감사이건 거절 조치를 받아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지난해 이런 부진했던 실적보다도 더 나쁠 수가 있다는 점, 그거를 좀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공영은 그동안 이제 지난해 손실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비용을 한 번에 털어내는 빅베스다 이런 전략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 실제보다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부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이런 의심이 나오느냐면 이제 이화공영의 기업회생 신청 시점이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관리를 개시하게 돼서 이제 법원의 보호막 안으로 숨게 되면 차후에 감사 거절 의견을 받더라도 이 숨겨진 부실 채권 같은 것들이 이제 회생 채권으로 처리돼서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고요. 이 경영권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화공영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2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는 중입니다. 네. 실제로 이화공영 최대 주주 최삼규 회장의 이제 장남인
대표인 최종찬 대표이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0년 만에 지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보다 불과 한 달 전 차남 최종철 씨는 보유한 이화공영 지분 전량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감사 의견은 거절이 나왔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업회생 절차를 어저께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이화공영의 주권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리 종목에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화공영이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법정 관리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신동아 건설이나 삼부토건 등이 전부 한 달 안에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화공영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채무 변제 방식과 또 영업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이런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기업의 자산과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화공영이 올 들어 수주한 한 총 1,000억 원 정도 규모 공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회사의 의지만 있다면 계속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4월 첫날부터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가 나오면서 건설업계를 둘러싼 이 4월 위기설이 썰이 아닌 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이번 이화공영까지 벌써 7곳에 이제 건설사가 무너졌는데요. 특히 이제 12월 결산법인들의 실적이 지금 이 4월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부실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실 비율 400%를 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부채 비율이 이제 200%를 넘으면 위험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400%를 넘긴 기업들이 주로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400%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어쨌든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에 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동원산업개발, 대방산업개발, 한양산업개발, 이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중견 건설사들이 지금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이 중견 건설사 관계자들은요, 지금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과 금융권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